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 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누군가 어린 제 손에 옥새를 쥐어줬습니다. 그 감촉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12살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기록, 특히 세조실록과 단종실록에는 이상한 공백이 있습니다. 단종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왕의 일상을 빼곡히 기록하는 조선실록에서 유독 단종의 내면만큼은 지워진 것처럼 비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를 비운의 왕이라 부르지만 정작 그 비운이 어떤 무게였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공백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종이라는 소년이 실제로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왕이란 그에게 과연 무엇이었는지를요. 1452년 5월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조선 역사상 손꼽히게 짧은 치세였습니다.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즉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의원을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동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신하들은 제가 병상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는 격식이 있고 슬픔에도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종실록에는 문종이 죽기 직전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를 불러 단종을 부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다. 잘 보필해달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신하들에게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혼자서는 이 자리를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왕위는 사흘 후에 넘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저를 정전으로 데려갔고 즉위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앉고 시키는 대로 일어섰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렸고 누군가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정확히는 그 소리가 저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단종의 즉위는 조선 역사 기록상 가장 어린 왕의 등급 중 하나입니다. 실록에는 즉위 당일의 절차만 간략히 기술되어 있을 뿐 단종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의 기록에서 단편적인 단서들이 발견됩니다. 단종은 즉위 초기 조회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신하들이 의견을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황보인과 김종서를 바라봤다는 것. 어린 왕의 침묵은 종종 덕이 있다는 식으로 미화되어 기록되었지만 실상은 달랐을 겁니다.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조선의 으뜸 정전입니다. 왕이 신하들을 만나고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이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사경, 지금으로 치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기상해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왕의 복식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 옷이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으로 무거웠습니다. 곤룡포와 익성관, 그 위에 두르는 띠까지 합치면 어린 몸으로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조선의 왕은 하루 3차례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강, 주강, 석강, 경연이라는 이름의 공부 시간도 따로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유교 경전을 읽어주고 왕은 그 뜻을 묻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종이나 문종 같은 왕들은 이 시간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경연 기록은 짧습니다.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경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앉은 신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기둥 사이로 보이는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처마 끝, 먼 산의 능선. 저는 12살이었고 바깥에서 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단종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둘러싼 정치적 사건들만 적었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 왕위 선양. 하지만 그 사건들 사이에서 단종 자신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실록 어디에도 단종이 웃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화를 냈다는 기록도 드뭅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정치급 위에 올려진 소품처럼 움직이되 표정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읽어야 합니다. 단종이 즉위 후 가장 자주 찾은 공간이 어디였는지 기록을 추적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는 내전, 즉 후궁과 내명부가 머무는 깊숙한 궁 안쪽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단종을 실질적으로 돌본 것은 할머니 뻘 되는 궁중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적어도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을 겁니다. 왕이기 이전에 그냥 아이일 수 있는 곳. 저는 그곳에 가면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1452년 가을, 즉위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이상한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저를 볼 때의 눈빛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안타까움과 충성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보인이 그랬고 김종서가 그랬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불안한 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삼촌이 저를 바라볼 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조카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수양대군, 이유.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는 당시 조선 왕실에서 가장 강한 존재였습니다. 무예가 뛰어났고 학문도 깊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당시 그는 이미 자신의 세력을 착착 키우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단종이 그것을 어디까지 알아챘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삼촌이 무섭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섭다는 감정 자체를 확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서는 평소보다 말이 더 줄었습니다. 웃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경복궁은 달라졌습니다. 낮의 궁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신하들의 발소리, 보고를 전하는 목소리,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가라앉았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왕의 침전, 강령전. 넓고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가끔 멀리서 술라군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려 했습니다. 잘 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밤에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삼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족이면서 동시에 신하였고 신하이면서 동시에 무언가 다른 존재였습니다. 12살 소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건 왕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건 그냥 아버지였을 겁니다. 단종실록에는 단종이 즉위 첫 해에 문종의 능인 현릉을 여러 차례 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사 외에도 정기적이지 않은 방문이 있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이 잦은 방문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효심이 깊다는 칭찬과 왕이 너무 자주 궁을 비운다는 우려가 동시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할 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풀밭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시간이 그의 저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궁 안이 술렁였습니다. 내시들이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복도를 오갔고 어딘가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강령전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고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13살이었던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두렵다고 말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김종서가 죽었습니다. 계유정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빠른 권력 이동 중 하나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수양대군 이유는 한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이 사건이 주로 수양대군의 시선에서 서술됩니다. 그가 어떻게 계획했고, 어떻게 시행했으며, 어떻게 성공했는지.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날 밤 궁 안에 홀로 앉아 있었던 13살 왕, 단종의 이야기를. 사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 수양대군은 먼저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명분은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수양의 부하가 김종서를 철퇴로 가격했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후 숨을 거뒀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 즉 단종에게 아뢰었습니다.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신이 이미 철회하였습니다. 삼촌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흐트러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무언가 되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 안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모라는 단어의 무게가 저를 그 자리에 눌러 앉혔습니다. 실록에는 이날 단종이 수양대군의 보고를 받고 조정 신하들을 소집하는 명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명령이 실질적으로 단종의 의지였는지 수양대군이 유도한 절차였는지에 대해 지금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린 왕이 그 순간 진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목소리였어도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황보인, 이양, 조국관이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역모로 지목한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 조정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보인은 아버지 문종이 임종 직전에 손을 잡으며 저를 잘 보필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즉위 초기 조회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늘 황보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저도 끄덕였고 그가 조용히 있으면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신하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3살의 저는 그 답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실록에는 계유정난 직후 단종의 반응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명령 몇 가지만 있을 뿐 단종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왕의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관들이 이 시점에 단종의 내면을 적지 않았다는 것. 적을 수 없었거나 아니면 적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 겸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모두 겸임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한 사람이 이 세 자리를 동시에 차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사권, 군권, 행정권을 한꺼번에 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 조정 신하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내어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실력자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로 조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저를 보며 이야기하던 신하들이 그날 이후론 수양 삼촌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왕인 저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 눈빛이 모이는 곳, 침묵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삼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정전 용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점점 더 높고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하들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한 가지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궁 안 어딘가에 소나무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복궁 안쪽 후원 자리에 오래된 나무들이 남아있는데 당시 기록에도 왕이 내던 후원을 산책하는 묘사가 간혹 등장합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나무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나무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원하지 않았고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이것이 각색이냐고 물으신다면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종이 청령포 유배 시절 남긴 시
자규사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세밀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달을 바라보는 내용들. 그 감수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자연 속에서 숨을 고르는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왕이라는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저는 그 나무 아래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세자였고 세자로 살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삶을 꿈꾸는 것은 꿈이 아니라 그냥 허공이었습니다. 1454년 봄, 저는 혼인을 했습니다. 왕비는 송씨였습니다. 훗날 정순왕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혼인은 신하들이 추진했고 저는 절차에 따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분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4살과 1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맹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궁 안에서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저에게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이후 단종이 폐위되고 사사된 뒤에도 제가 하지 않고 평생 단종을 기다렸습니다. 1455년 윤 6월. 저는 그날 아침 이상하게 일찍 잠이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뭔가 오늘이 다를 것 같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 느끼기엔 너무 무거운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수양 삼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선양. 왕이 스스로 왕위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역사책에는 1455년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는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먼저 짚겠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빠르게 권력을 굳혔습니다.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임했고 자신의 사람들을 조정 요직에 심었습니다. 단종을 지지하던 신하들은 하나씩 제거되거나 외직으로 밀려났습니다. 1455년에 이르면 조정 안에서 단종 편이라 할 수 있는 실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윤 6월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일제히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왕이 어리고 몸이 약하니 덕이 높고 능력 있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이 조선을 위한 길이라는 것. 상소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이 떼를 지어 엎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근정전 앞들이 꽉 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엎드린 신하들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를 향해 엎드린 것이 아니라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역설이 저를 오랫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단종실록에는 이 시기 단종이 상소들을 거듭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나중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하지만 상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반복되는 거절과 재상소의 과정이 실제 단종의 저항이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였는지를 두고 논의합니다. 조선의 관례상 왕이 선양을 결정하기 전에 3번은 거절하는 형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과 형식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2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상소가 올라오던 날 밤 수양 삼촌이 직접 제 처소로 왔습니다. 신하들을 물리고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삼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신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택이 없다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어떤 대답을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옥새를 내놓았습니다. 실록에는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선의의 뜻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단종이 결정을 내린 당일, 수양대군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상왕이 되었습니다. 상왕. 물러난 왕이라는 뜻입니다. 15살의 상왕? 조선 역사에서 이처럼 어린 나이에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며칠이 지나서야 실감했습니다. 조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경연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왕이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방치는 다릅니다. 아무도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없었고 문안도 뜸해졌습니다. 궁 안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정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덕궁 수강궁 일대에 머물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다른 이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침이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왕이고 싶었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자로 살았으니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미래였습니다.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5살에 옥새를 내려놓던 그 순간,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역사는 그것을 선양이라 불렀지만 저는 오늘도 그 단어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기록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기록의 이면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기록의 이면이었습니다.